오늘은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트라피스트-1 항성계에 대해 알아보고 생명체 거주 가능한 행성은 어떤 것이 있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주에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 중 지구와 가깝고 거주 가능성이 높은 행성 중 찾는 건 동해 바닷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없도록 쳐진 장막은 거리와 공간이라는 너무 높은 벽이 있기 때문인데요. 트라피스트-1 항성은 1999년 투마스 탐사 중 발견되었으며 후속 항성 목록에 투마스 J23062928-05028호라는 명칭으로 수록되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천구상 항성 위치의 적경과 적위를 뜻하며 J는 율리우스력을 의미합니다. 이 항성계는 지구로부터 물병자리 방향으로 39.6 광년 즉 12.1 파색 떨어져 있는 초저온 적세 괴성입니다. 이 외성은 목성보다 반지름이 약간 더 크나 질량은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이며 온화한 온도대에 있는 지구형 행성인 7개의 바위 행성이 이 별을 돌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발견 시점 기준으로 그 어떤 외계 행성계 구성원보다도 많은 것으로 2017년 출간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행성계는 탄생 후 원시 행성계 원반 내를 이동하여 현재 위치로 오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벨기에 천문학자들은 지구 크기 행성 3개가 이 행성을 돌고 있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고 벨기에 소재 리에주 대학의 미카엘 지용이 이끄는 연구진은 이 행성들을 칠레 라시아 천문대와 모로코 오우카임에 된 천문대에 있는 트라피스트 망원경으로 트랜시 측광학을 이용하여 발견했습니다. 행성계를 발견한 이들이 주황성의 항성 이름 베크로님 트라피스트는 벨기에에 있는 가톨릭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만드는 트라피스트 맥주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를 담아 붙여졌다는 후문입니다. 이들 연구진은 트라피스트 망원경을 이용하여 최초로 발견한 외계 행성계라는 뜻에서 이 항성에 트라피스트 1이라는 명칭도 부여하였습니다. 2017년 2월 22일에 트라피스트 1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 4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이 작업에는 스피처 우주 망원경과 파라날 소재의 VRT 망원경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써 트라피스트 1개의 행성은 총 7개로 늘어났으며 이 중 3개가 이 항성계의 골드락스 존 안을 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행성들 역시 표면 어딘가에 액체물이 있다면 생명체를 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측정된 균형 온도는 170켈빈에서 330켈빈인 섭씨 영하 103에서 57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낙관적인 측정 결과로 보아 최대로 행성 6곳에서 생명체가 존재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2018년 11월 과학자들은 행성 2가 지구와 가장 비슷한 바다 행성일 것이며 생명체 거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해 볼만한 행성으로 가장 탁월한 천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라피스트 1개 행성들은 발견 순서에 따라 명칭을 부여받았는데 최초로 발견된 행성은 B이고 두 번째 발견된 행성은 C를 받는 식입니다. 트라피스트 1개 주변에서 최초로 발견된 행성 3개는 공전 주기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B, C, D 기호를 받았으며 이후 추가로 발견된 행성 2개도 같은 규칙에 따라 E, H 기호를 부여받았던 것이죠. 우리 태양계와 그나마 가까운 거리인 이 행성계는 지구로부터 약 40광년 떨어져 있어 우주 규모로 보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듯 보이지만 지구적 규모로 보면 아주 먼 거리에 있어서 이 항성계에 대한 세부 내용도 추정일 뿐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없고 아주 작은 가능성만을 추정할 뿐입니다.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된 트라피스트 1개의 7개의 행성은 행성 밀도가 지구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의 밀도 차이는 최대 3%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인데요. 지구 조성비와 비교하면 철을 제외한 나머지 조성분 조성비도 매우 유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트라피스트 1은 초저온 외성으로 질량은 태양의 8%, 반지름은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항성으로 반지름은 목성보다 약간 크지만 질량은 84배나 됩니다. 고해상도 광분광기로 관측한 결과 항성 대기에서 리튬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이는 트라피스트 1이 질량이 매우 작은 주계열성으로 수소를 융합하면서 리튬을 모두 써버렸을지 모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이 행성은 어린 갈색 외성이 아니라 적색 외성이라는 뜻인 거죠. 이 적색 외성은 작고 상대적으로 차가우며 태양의 8%에서 50% 정도의 질량을 가진 천체로서 항성으로 정의하는 조건인 경수소 핵융합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천체입니다. 적색 외성보다도 질량이 작은 갈색 외성이나 중갈색 외성은 경수소를 핵융합할 수 없어 항성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트라피스트 1개의 유효 온도는 2511 켈빈이며 나이는 대략 54억 년에서 98억 년 사이로 추정되며 이를 우리 태양과 비교해보면 태양의 유효 온도는 5778 켈빈이고 나이는 약 46억 년입니다. 프라피스트 1은 3.31에 1회 자전하는데 케플러를 통해 79일간 이 별을 관측한 결과 항성 표면 흑점이 0.381 주기에 간헐적이고 약한 플레어를 발생하는 걸 관측하였으며 이러한 플레어 활동은 이 항성계를 정기적으로 공전하는 행성들의 대기를 바꿀 정도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생명체가 살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트라피스트 1의 고해상도 스페클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이 M8형 항성은 갈색 회성과 같거나 더 밝은 동반 천체를 거느리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말의 뜻은 주황성이 단독성이기 때문에 주위 행성들의 반지름 값을 정확히 측정하여 그 크기가 지구 정도임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개가 낮은 광도라는 것은 대략 수명이 12조 년 정도 될 것으로 보이며 금속 함량은 0.04 또는 태양 금속 함량의 109% 정도 포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도는 태양의 0.05%로 매우 약하며 그나마 대부분은 적외선 스펙트럼으로 측정된 값입니다. 겉보기 등급은 18.80으로 지구에서 맨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지름이 큰 행성은 항성의 빛을 보다 많이 가리며 항성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일수록 항성의 빛을 보다 오래 가립니다. 2017년 2월 22일 천문학자들은 이 항성의 행성계가 온화한 온도대에 있는 지구형 행성 7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중 5개 B, C, E, F, G는 반지름이 지구와 비슷하며 2개인 D, H는 반지름이 화성과 지구 사이라고 합니다. 7개 행성 중 3개인 E, F, G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인 골드락스 존을 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라피스트 1 행성계의 공전 궤도들은 매우 평평하고 조밀한 편인데요. 7 행성들은 수성 궤도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주황성을 돌고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B를 빼면 이들은 목성을 도는 갈릴레이 위성들보다 항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나 목성의 나머지 위성들보다는 항성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B와 C의 궤도 사이 거리는 지구와 달 거리의 1.6배에 불과합니다. 행성들은 서로의 하늘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지구 하늘에 나타나는 달보다 몇 배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항성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1.5일이며 가장 먼 행성의 1년 역시 18.8일에 불과합니다. 행성들은 서로 매우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중력적 상호작용이 뚜렷하여 이들의 공전 궤도는 공명 상태에 가깝습니다. 천체역학에서 궤도 공명은 궤도를 도는 물체들이 주기적인 중력을 서로 작용할 때 발생하는데 이는 궤도 주기가 작은 정수들의 비율에 의해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 관계는 한 쌍의 물체 사이에서 발견되는데요. 공명이라는 물리적 원리는 어린이를 그네에 밀어넣는 것과 개념이 비슷하여 궤도와 그네는 모두 고유 진동수를 가지며 밀어내는 몸은 주기적인 반복으로 작용하여 운동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궤도 공명은 물체의 상호 중력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서로의 궤도를 변경하거나 제약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안정한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궤도 공명에 있는 행성은 운동량을 교환하고 공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궤도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공진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보정되어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 유로파, 2호의 1대 2대 4 공명과 해왕성과 명왕성의 2대 3 공명이 그 예입니다. 토성의 내부 위성과의 불안정한 공명은 토성고리의 틈을 일으킵니다.
궤도 반경이 비슷한 물체들 사이에 1대1 공명이라는 특별한 경우는 큰 행성계 물체들이 궤도를 공유하는 대부분의 다른 물체들을 분출하게 합니다. 가장 바깥을 도는 행성을 뺀 안쪽 6개 행성의 총 질량은 대략 트라피스트 1의 0.02%로 목성에 대한 갈릴레이 위성들의 질량비와 비슷한데, 목성계와 트라피스트 1계가 비슷한 탄생 과정을 거쳤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1계 행성들의 밀도는 지구의 최소 0.6형배에서 최대 1.17배로 조성물 대부분이 암석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휘발성 물질이 행성 조성물에 섞여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다만 F는 밀도가 0.60 플러스 마이너스 0.17로 보아 얼음층이나 확장된 대기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페클 영상을 분석한 결과 트라피스트 1계는 항성급이나 갈색 외성급 동반 천체가 없는 게 확실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천문학자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용하여 트라피스트 1계 행성들의 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천문학자들은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트라피스트 1을 관측하여 항성 매개 변수들을 갱신하고, 이로써 7행성의 궤도와 물리적 매개 변수들을 개선하고자 했는데요. 관측 결과는 2018년 1월 9일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질량 추정치는 갱신되지 않았으나 연구진은 어렵게나마 공전 매개 변수들과 행성들의 반지름 값을 매우 작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재측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행성 매개 변수를 갱신한 것에 더하여 이들은 가장 안쪽 행성에 거대하고 뜨거운 대기가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 2018년 2월 5일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해 모인 과학자들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스피처 우주망원경, ESO의 스페큘루스 망원경을 이용하여 트라피스트 1계의 매개 변수들을 역대 가장 정확하게 측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7개 행성의 질량값을 매우 작은 오차 범위로 수정하여 밀도, 표면 중력, 행성의 조성물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케플러의 관측을 통해 주성에서 여러 번의 플레어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감지되었는데요. 이 중 가장 강력했던 플레어는 1859년 태양의 대폭풍처럼 역대급으로 강했던 플레어 활동에 비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라피스트 1계의 행성들은 지구와 태양 거리보다 주황성에 훨씬 가까이 붙어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폭발이 행성들에 미치는 힘은 지구에 가해지는 가장 강력한 지작이 폭풍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00배 정도 강력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폭발과 연결된 에너지 방출은 직접 피해를 주는 것 외에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행성 대기의 화학적 조성은 정기적인 폭발로 인해 바뀔 수 있으며, 행성 대기는 장기적으로 고갈되어 화성 같은 대기를 가질 수도 있고 수성이나 금성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외계 행성의 자기장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항성 폭발이 안겨주는 해로운 효과로부터 대기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구 비슷한 외계 행성이 트라피스트 1계의 플레어와 비슷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대략 10가우스에서 1000가우스의 자기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설상 만약 트라피스트 1 행성계의 조건들이 생명체를 품기에 적당할 경우 행성 어딘가에서 자연 발생한 생명체는 배종 발달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 내 다른 행성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종 발달설은 판스페르미아설이라고도 하며 지구에 생존하는 생명체의 기원이 우주에서 유입되었다는 가설인데요. 배종 발달설 또는 포자범죄설이라고도 합니다. 이 가설은 1908년 스웨덴의 스판테 아레니우스가 주창한 가설로 부정론도 많고 지금도 찬반이 섞인 다양한 논의가 있는 가설입니다. 생명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재료가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한다는 증거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1806년 얼라이스 운석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고 20세기 중반부터 우주에서 아미노산, 핵산염기, 탄화수소, 폴리필린 등이 발견되었으며 1986년 헨리에성이 지금에 근접했을 때 유럽과 소련, 일본은 총 5개의 관측기를 보내 다양한 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 아미노산 합성의 중간물에 해당하는 시아나수소, 프롬알데히드, 산화탄소, 암모니어, 황화탄소,
히드라진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혜성이 혹은 혜성의 잔재가 우주의 행성이 바다를 형성한 후 생명의 재료가 공급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구뿐 아니라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바위 행성들에도 공급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전파 망원경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성간 물질에서 다양한 유기 화합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구 내부의 조건에 맞춘 합성에만 한정해서 생명체 발생을 추정하는 바, 생명체 존재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만 트라피스트계의 생물 권한을 도는 행성들 사이 거리는 생각보다 매우 가까워 멀어봤자 최대 0.01 AU, 즉 지구와 태양 사이의 100분의 1인 150만 킬로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생명체가 옮겨갈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지구에서 화성으로 생명체가 옮겨갈 가능성에 비해 트라피스트 일개 내 행성 간에 생명체가 이동할 가능성은 대략 1만 배 더 높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2017년 2월 세티 재단의 선임 천문학자 세스 샤스턱 DMS 세티 재단은 2016년 앨런 망원경 집합체를 이용하여 트라피스트 1의 주변을 관측하여 신호를 찾기 위해 100억 개 이상의 전파 채널을 조사했으나 감지된 신호는 단 한 개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민감한 그린뱅크 망원경으로 트라피스트 1개를 추가 관측하였으나 신호로 볼 만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캡스캠 측성 카메라를 이용한 논문에 따르면 트라피스트 1개에는 공전주기 1년에 목성 질량 4.6배 이상 또는 공전주기 5년에 목성 질량 1.6배 이상 행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자들은 트라피스트 1개에 아직도 분석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케이는 천체 물리학 저널에서 트라피스트 1개 행성들은 거대한 위성을 거느리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 달의 반지름은 지구의 27%로 면적과 및 통과 깊이는 지구의 7.4%로 만약 트라피스트 1개에 이 정도 비율의 위성이 있다면 이미 통과 관측 방법 중에 발견되었을 것이며 하지만 반경 200km에서 300km 정도로 보다 작은 위성은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르멜 연구진에 따르면 기존의 행성 생성 모형들은 트라피스트 1개의 매우 조밀한 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각 행성들이 현 위치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할 경우 원시 행성계 원반의 밀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야 하며 공정계도 공명을 쉽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원시 행성계 원반에 물이나 메탄 등이 얼어버리는 영역과 얼지 않는 영역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데 이를 동결선이라 합니다. 이 동결선 바깥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하면 행성들의 조성물과 질량이 지구와 비슷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르멜 연구진은 동결선 지역에서 자갈 크기 조각들이 뭉치기 시작해 행성 탄생 과정이 시작되고 이어 자갈 강착을 통해 빠르게 원시 행성이 만들어진다는 가설을 내세웠는데요. 이 개의 원시 행성들이 지구 질량 정도까지 자라면 이들은 가스 원반의 섭동을 일으키는데 이로 인해 자갈들은 원반 안쪽으로 이동해오는 것을 멈추고 행성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 행성들은 I형 이동 방식으로 원반 안쪽으로 궤도를 옮기고 여기에 항성 자기권 공동에서 이동을 멈추고 평균 운동 공명 상태로 안정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가설 시나리오는 가장 안쪽 및 바깥쪽 행성들의 구성물질 중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약 10%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행성 7개 모두 행성의 한쪽 면이 영원히 트라피스트 항성을 바라보는 동기회전 상태, 다시 말해 조석 고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태는 행성의 생명체가 탄생하여 진화하는 데 있어 나쁜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보다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행성들이 고차원의 회전과 공전이 공명 상태로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석적으로 고정된 행성들은 보통 영원히 빛을 받는 방구와 영원히 빛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밤이 지속되는 방구 사이는 그 온도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바람이 생겨나 행성 내에서 빙빙 돌며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행성이 있다면 생명체가 살기 가장 적당한 곳은 낮과 밤이 만나는 곳에 있는 경계선의 온화한 지대, 이른바 명암 경계선 일대에서 탄생할 수는 있습니다. 7 행성 사이에 강력한 상호작용이 일어나
자전이 동기화되지 않는 상태를 행성들이 효과적으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항성의 열이 행성 표면에 보다 넓게 미칠 수 있게 됩니다. 트라피스트계의 조석가열은 매우 극심해서 F와 H를 제외한 모든 행성들은 지구의 총 열 플럭스보다 높은 조석열 플럭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지구에서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하여 받는 열 에너지의 양보다 더 많은 열을 받는다는 것이죠. C를 제외한 모든 행성들은 밀도가 낮아 어떤 형태로든 막대한 양의 물이 존재할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B와 C는 행성 간의 조석력으로 충분한 열을 받아 암석 멘틀 안에 마그마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 C는 표면에서 규산염 마그마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D, E, F에 가해지는 조석열 플럭스는 B, C보다 낮지만 지구의 평균 열흐름보다는 20배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D와 E는 7개 행성 중 다른 행성보다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데요. D는 반사도가 0.3보다 작을 경우 온실효과 폭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온실효과 폭주는 행성의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 행성 전체가 급격하게 온난화되어 바다가 증발하고 대기가 두꺼워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지구 행성도 생명체들의 잘못으로 급격한 온난화가 진행되면 온실효과 폭주에 시달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한 연구진은 트라피스트 1의 원자외선과 극자외선이 행성 B와 C에 조사될 경우 나타날 효과를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이 결과 두 행성은 지금까지 지구 바닷물의 15배 정도의 질량을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생명체가 서식하기에 충분한 양의 물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둘보다 항성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들이 지금까지 잃은 물의 양은 훨씬 더 적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진이 후속 XMM 뉴턴 X선 연구를 수행한 결과 트라피스트 1이 발산하는 X선의 양은 태양보다 훨씬 뜨겁고 밝다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극자외선 복사량은 다른 연구진이 가정했던 수준보다 50배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사량이 항성 근처 생물권을 도는 지구 크기 행성들의 1차 대기 혹은 2차 대기까지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사량 수준은 방사선 물리학 및 행성 대기 유체역학을 무시한 것이며 너무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생명체가 살 환경이 조성되려면 매우 두꺼운 수소와 헬륨의 1차 대기를 극자외선이 벗겨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성들이 모항성으로부터 강력한 에너지를 받더라도 냉각 트랩이 작동하는 행성 양극지대나 조석 고정된 행성의 밤 지역에는 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높은 수준의 극자외선은 행성 뒤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연구진들의 예측보다 더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트라피스트 1의 생물권 안을 도는 행성에 지구와 비슷한 짙은 대기와 오존층이 존재한다면 행성 표면의 자외선 환경은 현재 지구와 비슷할 것이지만, 대기에 산소가 없다면 보다 많은 양의 자외선이 도달해 자외선에 대한 내성이 강한 호극성 균조차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만약 향후 트라피스트 1 행성들 중 어딘가에서 오존이 발견된다면 그 천체는 지표상 생명체를 탐사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가 될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 행성들이 모항성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이 행성들의 대기를 통과하여 지표면에 도달하는 모항성의 빛을 분광기로 분석하면 행성 대기의 조성물을 알 수 있습니다. 트라피스트계는 상대적으로 지구보다 모항성에 가깝고, 모항성은 크기가 작은 데다 공전할 때마다 항성 앞을 지나가도록 공전궤도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트라피스트 1개 행성들의 대기는 통과 분광학 연구에 적합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용하여 행성 B와 C의 전송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대기가 구름 한 점 없이 수소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일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높은 고도에 구름이 있을 가능성도 전혀 없고 확장된 가스 대기를 지니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구름 없는 수증기 대기부터 금성 비슷한 대기까지 여타 대기 구조들은 허블의 특징 없는 스펙트럼과 일치합니다. 행성 B와 C에 각각 수소로 이루어진 외기권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논문 자료에 따르면 두 행성의 외기권은 행성 반지름의 7배 거리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주 및 지상 기반 망원경을 이용하여 국제적 협업을 통해 수행된 연구 결과 행성시와 이는 내부 구조 대부분이 암석이며 B는 수증기압이 최소 100일에서 최대 104바로 온실력과 폭주 한계를 넘어선 행성계 내 유일한 구성원임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나 유럽 초대형 망원경 등 차세대 망원경으로 이들 행성 대기 분석이 상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라피스트 1개와 같은 골디락스 행성은 그곳에 지성체가 살고 있든지 아니면 먼 미래 그곳을 인류가 개척, 제2의 지구처럼 꾸며서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천문학자들에게 있어 이런 행성은 관심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의 변수 중 하나인 니는 어떤 행성계 내에 생명을 품는 행성이 있을 확률입니다. 태양계 밖에서 골디락스 행성들을 발견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미지의 값으로 여겨져 온 해당 변수를 좀 더 선명하게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변수의 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이 변수의 값을 극히 작게 잡는 천문학자들은 생명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성이 생물권 내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여간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사건 및 정황들이 발생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논리를 정리한 것이 희귀한 지구 가설인데요. 희귀한 지구 가설은 행성 천문학과 우주 생물학 분야에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으로 지구상의 복잡한 후생 동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천체 물리학 및 지질학적으로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건 및 정황들이 맞물려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희귀한 지구라는 말은 고생물 학자이자 지질학자인 피터 와드와 천문학자이자 우주생물학자 도널드 브라우니가 함께 집필한 책 제목 희귀한 지구, 왜 복잡한 생명체는 우주에 드문가? 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희귀한 지구 가설은 칼 세이건, 프랭크 드레이크 등이 주장했던 평범성의 원리와는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주장으로 평범성의 원리에서는 지구는 평범한 막대 나선 은하 구석진 곳에 있는 평범한 행성계에 있는 평범한 암석 행성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원리에 따르면 우주는 지구와 같은 생명체를 품은 행성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와드와 브라우니는 코페르니쿠스의 원리에 반발했는데요. 지구, 태양계, 그리고 우리 은하의 태양계의 위치처럼 생명체가 살기에 아늑한 곳은 전 우주를 통틀어도 매우 희귀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희귀한 지구와는 반대로 평범성의 원리를 신봉하는 자들은 변수의 값을 높게 잡는데 이들은 우주에는 수많은 골디락스 행성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수많은 외계 지구가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지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이라 부는 한 항성의 분광형은 표면 온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표면 온도는 질량이 커질수록 올라갑니다. 생명체를 거느릴 수 있는 별의 후보로는 차가운 F형에서 G형을 거쳐 뜨거운 K형까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광구 온도 범위는 대략 6300켈빈 남짓에서 시작하여 5100켈빈 정도까지입니다. 태양은 G2형의 주계열성이며 이 범위 내에 들어오는 항성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중간 질량의 별들은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하는 여러 중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즉 수명은 적어도 수십억 년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진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며 이들보다 더 뜨거운 O, B, A형 항성들은 10억 년 미만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진화할 시간이 너무 짧고 행성 생태계를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성 대기에 오존을 형성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자외선 복사가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원시 생명체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행성이 모항성으로부터 적당히 떨어져 있어 조석 고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행성 표면에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K형 주계 열성들은 우리 태양과 같은 G형보다 더 오랫동안 액체물이 존재할 여건이라는 것이죠. 생물권이라는 테두리는 어떤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 표면에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가상의 영역입니다.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중요함을 고려하면 생명체 존재 에너지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액체인물입니다. 이는 물에 의존하는 종 위주로 생각한 일종의 편견일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 물 없는 환경에서 생명이 발견된다면 이 생물권의 개념은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생물권이 형성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첫째로 생물권 범위는 항성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크게 변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항성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밝기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 생물권은 시간이 흐르면서 항성에서 먼 곳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생물권의 이동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즉 질량이 매우 큰 초고대 거성이라면 행성이 생물권 내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을 것이어서 생명체가 태어나고 진화할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탄소 순환과 같은 부정적 피드백은 모항성이 뜨거워져도 그것을 상쇄하는 효과를 있습니다만,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면 생물권 범위 및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계산하는 것은 정말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로 목성 같은 가스 행성처럼 질량이 큰 행성이 생물권 내 또는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천체는 지구 비슷한 행성이 생겨나는 것을 방해하며, 예를 들면 소행성대 천체들처럼 목성과의 공명 때문에 행성으로 뭉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금성과 화성 궤도 사이에 가스 행성이 있었다면 지구는 지금 질량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생물권 내에 있는 가스 행성 주위에 생명체가 살 만한 거대한 위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 태양계 구조는 크게 안쪽의 암석 행성들과 바깥쪽의 가스 행성들로 나뉩니다. 그런데 외계 행성들을 발견하면서 태양계 외 행성계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우리 태양계와 같은 모양은 흔치 않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목성 크기 천체들은 모 항성 바로 옆을 돌고 있었는데, 이론대로라면 이들은 공정궤도 근처에 있던 생명이 탄생할 만한 행성들의 궤도를 망가뜨리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계 행성에 대한 최근 자료들은 뜨거운 목성 위주로 치우친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발견하기 쉬워서 잘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태양계와 같은 구성 형태가 우주에서 희귀한 것인지 아니면 흔한 것인지의 여부는 정확히 밝혀진 것을 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5년 제임스 러블락이 주장한 가이아 가설은 생명체는 자신의 생존에 가장 유리하도록 스스로 행성의 환경을 형성 및 유지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행성계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행동한다고 말하는데요. 가장 탁월한 생명체는 대기, 물, 토양의 조성을 자신들의 생존 확률이 보다 높은 방향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태학 법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논란거리입니다. 생물상에 의해 제기된 이 주장은 비과학적이며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주류 과학자들은 러블락이 암시한 목적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러블락의 주장과 관련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그린스푼은 살아있는 세계 가설을 주장했는데, 이는 어떤 행성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와 그들의 거주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에서는 지질학적, 기상학적으로 살아있는 행성은 생물학적으로도 살아있고 행성과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함께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크고 원대해서 우리 생명체가 좌지우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지구 행성을 우리가 오래도록 생존 가능한 행성으로 생태계를 더 가꾸고 조절하며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강한 우주선도 견디는 강한 생명체도 아니고 우주의 원리를 초월할 정도의 막강한 천체에 사는 것도 아니어서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험성은 이 우주 공간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는 어느 날 날라온 돌 덩어리에 맞아 깨갱하고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